안녕하세요. 피부의 건강 닥터 전지영입니다. 이 부위는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홀대를 받다 보니까 병이 생겨도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대로 뒀다가는 다른 부위까지 관절염이나 디스크 질환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피부의 건강 닥터, 오늘의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발. 발이 편해야 몸이 편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기 쉬운 기관 중 하나입니다.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걷거나 등산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발과 관련된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그냥 두면 허리 요통이나 관절의 염증, 심각한 통증을 일으킬 수 있어 방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안동윤비 씨 TV 건강 닥터 125번째 시간, 발에 생기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치료하면 좋은지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네, 오늘은 발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분들은 멋을 내기 위해서 하이힐을 많이 신으시는데요. 그런데 바로 이 하이힐 때문에 우리의 발이 여러 가지 위험과 통증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중한데 발을 괴롭히는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알아볼 텐데요. 그럼 도움 말씀 주실 건강주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대구의 한 수부족부질환 전문병원. 이곳에서는 손과 발에 생기는 다양한 질환이나 외상,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세 수술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곳이다. 이곳에 오늘의 건강주치 윤영국 과장이 있다. 윤영국 과장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임상교수를 지냈으며 현재 대구 W병원 족부족관절 전문과장이자 대한족부관절학회 정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우리 발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이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은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을 때 버선 모양 자체가 마름모꼴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런 버선을 오래 신다 보면은 발 모양이 이제 버선 모양을 따라가게 되는 그런 변형을 말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그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고 엄지발가락 위쪽이 안으로 심하게 돌출이 되어서 좁은 신발을 신으면은 돌출된 부위가 베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 됩니다. 현대에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제 하이힐을 신는 경우에도 많이 생기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외래 진료가 끝나고 회진에 나서는 윤영국 과장. 오늘은 오후에 수술을 앞두고 미리 입원한 환자를 찾았다. 네, 오늘 오후에 수술하시는데 워낙 심하셔가지고 최대한 예쁘게 볼 줄여드릴게요. 이 외에도 발바닥을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발 뒤꿈치가 아픈 경우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을 저희가 많이 의심을 하고,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이제 발바닥 앞꿈치와 뒤꿈치를 이어주는 힘줄이 뒤꿈치뼈 붙는 자리에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의미를 하고, 반대로 발 앞꿈치 발바닥이 많이 아프시고 발가락이 저리다 그러시면은 그 인대의 문제가 아니라 발바닥 사이를 지나가는 신경들이 붉어지는 병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연세가 80이 넘어 고령이지만 양쪽 발 모두 무지외반증이 심해 이번에 수술을 결정한 케이스다. 이날 오후 수술실. 무지외반증 수술이 시작됐다. 수술을 하기로 한 할머니의 연세가 많아 마취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다행히 수술이 진행됐다. 윤영국 과장은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며 환자의 회복을 위해 애쓴다. 그렇다면 안동윤비 씨 TV 건강 닥터, 발에 생기는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윤영국 과장을 만나보자. 네, 오늘은 대구 W병원 족부질환 전문의 윤영국 과장 기다려보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우리들이 아마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좀 소홀히 여기는 부위가 바로 이 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발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래서 그 발목 위쪽에서 오는 체중들을 다 받아야 되는 신체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손이나 얼굴에 비해서는 약간 좀 관심을 덜 받는 게 사실인데요. 네. 발 문제로 이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중년 여성분들한테 흔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병이고요. 또 발바닥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계시는데,
이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발바닥에 있는 인대가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고, 발바닥 앞꿈치 통증을 일으키는 병이 이제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이제 한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이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지라는 말이 엄지 발가락을 뜻하는 말이고요. 외반증이라는 말은 그 몸의 중심축에서 외측으로 이렇게 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게 되는 그런 변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 오른쪽 사진은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는 환자분의 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고 또 엄지 발가락이 시작되는 부위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형을 합쳐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엄지 발가락이 이렇게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는 이유를 보시면은 이 엄지 발가락에 두 개의 인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제 노란색 화살표하고 빨간색 화살표하고 이 두 가지 인대가 힘이 똑같이 있어야지 발가락이 똑바로 곧게 있는 건데, 이 오른쪽 노란색 힘줄에 비해서 빨간색 힘줄이 힘이 더 세게 되면은 이 힘이 센 쪽으로 발가락이 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튀어나오는 거는 이 발가락이랑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인대의 불균형에 의해서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휘게 되지만 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발등뼈하고 관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엄지 발등뼈가 두 번째, 세 번째 발등뼈처럼 이렇게 나란히 가야지 좋은 것인데,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발가락이 휜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안쪽 부분이 돌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대 불균형에 의한 그 엄지 발가락의 휜 정도하고 그리고 이제 엄지 발등뼈가 안으로 휘는 증상을 합쳐서 이제 무지외반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가락의 인대뿐만 아니라 또 발등뼈랑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엄지 발가락만 휜 경우 아니면 이 발등뼈만 휜 경우에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는 건가요? 예, 이것도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건데, 이제 엄지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심하게 휜다 그러면은 발가락 사이 공간이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발가락에 생기든지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에 생기든지 그 사이에 굳은 살이 생겨서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신발을 신으면은 볼이 넓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신발에 자꾸 닿아서 이제 베겨서 통증을 유발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가락이 휜 것보다는 튀어나온 거를 더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명 키릴이라고 하죠. 뭐 15cm 되는 굽이나 심지어는 20cm짜리 키릴도 많이 신으시는데, 이렇게 키릴이 유행하면서 무지외반증의 위험성도 같이 알려졌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제 무지외반증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선천적인 요인이고 하나는 후천적인 요인인데, 각각 한 50% 정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선천적인 원인을 이제 생각을 하면은 보통은 이제 평발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평발이 있으면은 발바닥이 평평해져 가지고 평평해지는 병으로 이제 알고 계시는데, 이 반대로 이게 정상적인 아치보다 조금 더 굴곡이 심한 분들은 요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족이 있는 분들한테는 무지외반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발도 어느 정도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또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부모님, 즉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무지외반증을 갖고 있을 확률이 한 62%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적인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제 무지외반증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천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을 많이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신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굽이 높은 신발, 즉 하이힐을 많이 신으신데, 젊은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신게 되면은 체중이 앞꿈치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 앞꿈치에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무지외반증인데, 이런 체중이 무지 쪽으로 많이 쏠리다 보면은 무지외반증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소지가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례로 보면은 이제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맨발로 다니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선천적인 원인에 의해서는 이제 무지외반증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떻게 더 악화되거나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잘 지내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맨발로 다니는 게 좋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발에 맞는 볼이 넓은 신발을 신으면서
이제 쿠션이 있는 그런 신발들을 신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키릴이 생기기 그 이전에 그때는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없었던 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옛날에 할머니들이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습니다. 근데 이 버선이 생긴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버선을 장기간 오래 신으시다 보면은 버선 모양을 그대로 닮아가서 발 모양이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버선발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버선발 변형이 무지외반증하고 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워낙 양말 대신에 이제 버선을 많이 신으셨기 때문에 주위에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할머니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게 원래 이제 그 관습의 문제 내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질병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게 없으셔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외반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나 많은가요? 예, 저는 이제 발을 전공하는 의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을 보면 발을 먼저 보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40세 이상 중장년층에서는 한 10명 중에 한 과반수 이상은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많네요. 네.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남녀 비율을 봤을 때 그때는 이제 보통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흔한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요, 발 모양이 조금 변형됐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까 싶은데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나요? 항상 이 각도, 이제 휜 정도를 각도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각도에 비례해서 증상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의 정도가 별로 심하지는 않으시지만 굉장히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각도는 되게 심하게 휘어 있는데 전혀 아프지 않다고 이제 늦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방치를 했을 때 좀 심각한 합병증들이 2가지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지 발가락은 2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지만 엄지 발등뼈는 반대 방향으로 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발등뼈와 발가락이 만나는 관절 부분이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나게 되는 거를 이제 의학적으로는 탈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관절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이제 정상적으로 체중을 밑에 발뼈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탈구가 있으면은 이 사이에 있는 연골이 접촉하고 있는 면만 체중을 전달시킵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 체중이 집중이 돼서 정상적인 관절보다 조금 더 관절 연골이 마모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또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발등뼈 사이사이에 지나가는 발바닥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발볼이 넓으시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신으면은 좁은 신발을 신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돼서 좌우에서 압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뼈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뼈 사이에서 눌려서 아주 서서히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 오랜 기간에 거쳐서 이제 서서히 굵어지게 됩니다. 굵어지면은 이 신경이 이제 과민해지고 그러면 디딜 때마다 이 과민해져 있는 신경을 자극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 앞꿈치 발바닥 쪽에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 관절염도 생길 수 있고요. 또 생각지도 못한 부위에 통증까지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생각보다 참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무지외반증을 앓기 쉬운 사람들이 특별히 따로 있나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원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특히 하이힐을 신으신다든지 아니면은 좁은 신발을 신고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걷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무지외반증의 발병 빈도가 굉장히 높을 수가 있고, 또 요즘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엄지 발가락에 무리가 많이 가는 스포츠 활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라든지 아니면은 암벽 타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남성분들한테도 지금 발병 빈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로. 뭐 스키나 암벽 등 말씀 들어보니까 다 신발이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후천적인 요인 중에서는 신발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앞서서 무지외반증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각도가 심한 정도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각도가 어느 정도 돼야 이 무지외반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나요? 일단은 이제 같은 무지외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앉아 있을 때 하고 일어서서 체중을 실었을 때 하고는 각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병원에 오셔서 무지외반증을 진단하신다 그러면은 보통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 엑스레이를 이제 누워서 찍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서서 체중을 실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보행 시에 생기는 각도를 그대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오른쪽 무지외반증 있는 환자의 사진이 확연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이라는 변형이 엄지 발가락이 2번째 쪽으로 많이 휘는 변형도 있고 또
엄지 발등뼈가 안으로 많이 휘어서 이제 튀어나오는 변형도 같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각각 보는 지표가 다릅니다. 먼저 엄지 발가락이 많이 휘어 있는 정도를 볼 때는 이 두 축이 평행해야지 이제 제일 정상적인 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축이 이루는 각도가 0도에서 한 15도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고요. 그 이상이 되면은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 40도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고도의 무지외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튀어나온 정도가 어느 정도 많이 되느냐 이거를 볼 때는 그 두 번째 발등뼈가 이루는 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축하고 엄지 발등뼈가 이루는 축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것도 평행하게 가면 제일 좋은 건데 보통 8도 정도까지를 정상 범위로 보기 때문에 8도가 넘어가면은 이제 무지외반증으로 진단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 진행은 아직 좀 이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천적인, 이제 후천적인 원인을 배제를 했을 때, 즉 신발을 뭐 무지외반증을 잘 일으키는 신발들을 신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선천적인 원인만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무지외반증이 발생은 하지만 그 정도가 점점 진행은 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네. 합병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치료가 시급할 것 같은데요. 이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이것도 발 모양이 변형이라 보니까 이제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실리콘으로 된 재질로 된 이제 보조기가 있거든요. 그런 걸 끼워서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게 되면은 굳은 살이 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안쪽 부분이 튀어나와서 이 볼이 넓어져서 신발에 베겨서 생기는 증상이 주증상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발가락의 어떤 변형이 아니라 이 발등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보조기를 해서 어떻게 다시 이 볼을 줄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은 이 볼에 맞게 볼이 넓은 신발을 신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 그러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볼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 환자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서 내가 무지외반증이 있는데 그럼 과연 수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자분이 이 무지외반증으로 인해서 느끼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으면은 각도는 심하지만 증상이 없다 그러면은 굳이 즉각적인 치료를 요하진 않고, 반대로 그 휜 정도가 별로 안 심한데 나는 신발을 신었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런 보존적인 치료들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그 통증이 호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무지외반증이라는 게 엄지 발가락이 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발등뼈가 튀어나오면서 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수술을 하게 되면 튀어나온 부분을 깎아주게 되는 건가요? 예, 그것도 상당히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 발등뼈 중에서 약간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의학적으로는 건막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건막류를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은 이제 무지외반증을 교정하는 수술 중에서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막류만 절제를 하고 수술하고 나오면은 수술 전이나 수술 후에 발 모양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호전이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는 방법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결국 튀어나와서 이 발볼이 넓어진 이유가 결국은 엄지 발등뼈가 안으로 휘었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엄지 발등뼈를 자체를 손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골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엄지 발등뼈의 윗부분을 절골을 할 수도 있고요. 별로 심하지 않다 그러면은 밑부분에서 절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절골을 해서 이 엄지 발등뼈가 두 번째 발등뼈하고 이제 평행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핀을 박아서 뼈를 고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발가락이 많이 휘어서 두 번째 발가락 닿는 부분도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그 발가락에 대한 절골술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사로 고정을 해서 발볼도 줄여주고 발가락 사이를 잠깐 띄워주는 이런 것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무지외반증 수술은 수술을 하고 나서 상처는 많이 안 남나요? 예, 상처에 대해서도 이제 젊은 여성분들은 많이 관심이 많으실 건데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잠시 보시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많이 하셨던 방법이고 우측은 이제 최근에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발등 부분에 엄지발가락하고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발등 부분에 있는 상처는 요즘은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처는 왜 내냐 하면은 이제 발가락이 이렇게 많이 휘어 있는 분들을 인대의 불균형에 의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인대를 잘라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처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절골하는 이 상처만으로 다 바깥쪽 인대를 절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등에 보이는 상처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 무지외반증의 정도에 따라서 절골을 하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로 안 심한 무지외반증이면 그 절골하는 부위도 발가락 쪽에 가깝기 때문에 상처가 별로 작게 남고요. 조금 심하신 분들은 위쪽에서 절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안 심한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길게 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이 다 그렇듯이 일단은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지외반증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발바닥이 아픈 병이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족저근막염도 굉장히 흔한 병이지만 말이 어려워서 그런지 이제 들어는 보셨어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제 족저라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발족자에 바닥 저자를 써서 발바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에 있는 인대를 족저근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저근막은 발바닥, 쉽게 말해서 발바닥 인대인데 이 앞꿈치하고 뒤꿈치를 이어주고 있는 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족저근막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족저근막염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족저근막염의 증상은 그 염증이 있는 부위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이라는 것이 앞꿈치와 뒤꿈치를 연결하고 있지만 앞꿈치뼈에 붙는 자리에서는 염증이 별로 안 생기고요. 보통은 이제 뒤꿈치뼈 부위에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통증의 부위가 뒤꿈치 발바닥 쪽으로 좀 국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아침 첫발 디딜 때 통증이 많이 심하시고 또 오히려 걷다 보면은 증상이 점점 완화되는 것이 족저근막염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는 증상이 없다가 오히려 걸을수록 증상이 생기는 경우는 이건 족저근막염이 아니라고 보면 되나요? 예,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족저근막염으로 진단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발 통증을 개시 통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떤 운동을 개시하거나 처음 체중을 실었을 때 생기는 통증을 말하는 건데 비단 족저근막염뿐만이 아니라 일단 어떤 인대가 뼈에 붙는 자리에 생기는 염증이 있을 때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개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도 이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 생기는 부착성 건염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개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좀 만성화가 되면은 이런 개시 통증이 좀 없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족저근막염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뭔가요?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무지외반증하고 비슷하게 선천적인 요인하고 이제 후천적인 요인을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선천적인 요인 중에서는 평발도 있고 그 평발에 반대되는 요족도 있고 그리고 아킬레스건이 짧아지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발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병이거든요. 근데 발바닥이 평평해지는 평발을 우리가 보통 예를 들 때 어떻게 예를 드냐 하면은 자동차 바퀴에 예를 듭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둥글게 생겨야지 이제 좋은 건데 만약에 평발이 있어서 바퀴가 네모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평발이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바퀴가 네모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빨리 달릴 수도 없고요. 엔진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바닥 자체에 있는 족저근막에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발이 있는 분들이 잘 생기고요. 그리고 반대로 요족이 있으면은 정상적인 아치보다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평발하고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이 발바닥 인대가 짧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짧아져 있어도 고무줄이 팽팽해지는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염증이 잘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 무지외반증은 이제 휜 정도, 각도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 족저근막염은 진단을 어떻게 하게 되나요? 예, 이 슬라이드 사진을 잠깐 보시면은 이제 경험이 많은 이제 족부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주위에 계시면은 찾아가셔서 이 정확한 납통의 위치, 이제 눌렀을 때 아픈 위치가 이 족저근막이라는 인대가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일단 제일 첫 번째 진단 조건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이제 몇 가지 검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엑스레이 촬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족저근막염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뒤꿈치 뼈에 이렇게 가시가 나듯이 뿔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뼈의 변형은 이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변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엑스레이 상에서 보인다 그러면은 족저근막염이 상당히 만성기를 거쳤다, 지금 생긴 지가 오래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 그렇지만 이게 보인다고 해서 치료를 이제 이 뼈가 자란 것을 치료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워낙 잘 안 나와가지고 이 뼈를 제거를 해야지 낫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걸 이제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극이 보이면은 병이 만성화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치료하고는 관계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술을 해서 이 뼈를 잘라준다든지 뭐 주사를 맞아서 이 골극을 녹이자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오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엑스레이 상에서는 그 족저근막이라는 인대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초음파를 하면은 여기 이제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실제로 족저근막이라는 발바닥 인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뒤꿈치 뼈에 붙는 자리에서 굉장히 두꺼워져 있고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4mm 정도를 정상 두께로 보는데, 족저근막염이 심하신 분들은 뭐 7mm, 8mm 이렇게 많이 증가돼 있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있으니까 물이 차 있는 소견도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족저근막염을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족저근막염이다라고 진단이 되면 치료를 해야 될 텐데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족저근막염의 치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방법이.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발바닥 뒤꿈치에 체중이 들어가게 해주는 보조기나 깔창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야간에만 하는 기부스 같은 것도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칭만으로도 상태가 좋아질 수 있나요? 예, 이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시면은 거의 90% 이상에서 완치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반대로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이 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그냥 다른 치료들만 하신다 그러면 절대로 낫지 않는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처럼 앉아 있는 상태에서 아픈 발을 이제 반대편 무릎 위에다 이렇게 올리시고요. 이제 손으로 발가락을 잡으신 다음에 이 발등 부분이 촉대뼈가 있는 부분하고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발목을 꺾어주게 됩니다. 많이 꺾으면 많이 꺾을수록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많이 늘어나게 돼서 스트레칭이 많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런 동작을 10초 정도 스트레칭을 하시고 놓으시고 한 번, 또 10초 정도 당겼다가 놓으시고 두 번, 이런 식으로 한 30번 정도를 반복을 하시고, 이 스트레칭을 하는 시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는 디디기 직전에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셔서 침대에서 내려오시기 전에 침대 위에서 반드시 30번의 스트레칭을 하시고 첫 발을 디디셔야 됩니다. 일상생활을 하실 때도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서기 전에는 반드시 이 스트레칭을 하시고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TV 건강 닥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무지외반증이나 족저근막염이 아닌데도 발이 저리면서 찌릿찌릿 아픈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예, 그 발바닥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족저근막염이 가장 흔한 것은 맞지만, 이 앞꿈치 쪽이 만약에 아프시거나 이 발가락 저린 증상까지 동반이 된다 그러시면은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발가락 지자고요, 사이 간자입니다. 그래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신경을 지간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간신경이 굵어지는 병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무지외반증 있는 분들도 볼이 넓고, 아니면 이제 선천성으로 이렇게 볼이 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좁은 신발을 많이 신게 되면은 좌우에서 이렇게 압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가락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이 뼈 사이에서 눌려서 이제 굵어집니다. 이 병은 단기간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이 신경이 서서히 이제 굵어지게 되는데,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그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 사이하고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사이에 있는 앞꿈치 발바닥 쪽에 통증을 이제 호소하셔 오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발바닥에 감각이 둔해졌다든지 뭐 종이 하나 더 떼놓고 걷는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호소해서 오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이 지간신경종은 앞꿈치가 타는 듯이 아프고 저리다고 들었거든요.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볼이 넓으신 분들이 좁은 신발 신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엑스레이 상에서 잠시 보시면은 이 발가락 사이에 지나가는 신경은 이렇게 발등뼈 사이사이를 지나가게 되는데 이 발등뼈하고 발가락으로 넘어가는 경계 부분은 뼈가 둥글게 생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이 부위에서 잘 신경이 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킬힐이라는 게 이 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앞서 본 이 세 가지 질환이 혹시 한꺼번에 생길 수도 있나요? 예,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이제 무주예반증이라든지 평발이라든지 앞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부주상골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거의 뭐 이웃사촌인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병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그 다른 병들이 생길 수 있는 그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킬힐 때문에 지간신경종 앓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얼마나 많은가요? 지간신경종의 빈도는 족저근막염보다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안 되거나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문제점은 이 지간신경종임에도 불구하고 족저근막염으로 잘못 진단을 받으셔서 엉뚱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을 전공하시는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가까운 데서 좀 진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족저근막염이랑 지간신경종이 생기는 통증의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그 뭐 감별 포인트를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통증이 생기는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 뒤꿈치 쪽에 통증이 주된 증상이고, 기껏해야 발바닥 중간 정도까지 통증이 가는 경우가 많고요. 반면에 지간신경종은 발 앞꿈치에 국한되는 통증입니다. 그리고 이 족저근막염은 첫발 디딜 때 통증이 있지만 자꾸 걷다 보면은 오히려 증상이 완화되는 증상이 있는 반면에 지간신경종은 그 반대로 오히려 오래 걷거나 오래 서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항상 이렇게 100%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앞통의 부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간신경종은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내리게 되나요? 좁은 신발을 신었을 때 좌우에서 압박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해보셔도 되는데, 발을 이제 손으로 이제 발을 좌우에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좌우에서 압박하듯이 쪼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머지 손으로 이제 지간신경종이 제일 잘 생기는 부위가 세 번째 발등뼈와 네 번째 발등뼈 사이에 잘 생기기 때문에 보통 3, 4번 사이를 이렇게 눌러보게 되는데요. 이런 테스트를 했을 때 증상이 악화되고 평상시에 느끼던 증상하고 비슷한 양상이라 그러면은 일단 지간신경종을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지간신경종을 진단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 그 신경을 보는 검사들 해서, 즉 초음파나 MRI나 이런 것들을 해서 신경의 굵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신경의 굵기는 2mm보다 가늘어야 되는데 지간신경종이 있으신 분들, 좀 오래되신 분들은 뭐 4mm, 5mm, 6mm까지도 이렇게 커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이즈만 확인하면은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발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이런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발을 아끼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 소득이 점점 증가하면 이제 발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거든요. 실제로 국민 소득이 3만 불 이상이 되면은 발 질환 환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발 질환이 진단도 많이 되고, 또 지금 치료는 상당 부분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뭐 거의 뭐 못 고치는 병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좀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발에 대해서.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의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온돌방을 갔을 때 이제 뜨거운지 모르고 계시다가 화상을 입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 신발 속에 작은 뭐 모래알이나 작은 돌 조각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다가 집에 와서 신발을 벗고 보니까 상처가 생겨 있고, 그런 경우에 이 상처가 잘 조절이 안 되고 더 커져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감각이 둔할 수가 있으면 항상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TV의 건강닥터, 지금까지 대구 W병원 족부질환 전문의 윤현국 과장과 함께 발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자신에게 맞는 신발 신으시도록 하셔야겠고요. 또 발에 이상이 있다 싶다면 얼른 전문의를 찾아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결국 무시할 수 없는 질환, 바로 암이죠. 면역요법으로 다스리는 암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늘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